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아침 8시 출근 시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버스 정류장. 모두가 피곤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멈춰섰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죠.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카드를 댔습니다. 여전히 잔액이 없습니다. 아까 충전했는데. 아이고 머니나, 내가 깜빡했나벼. 기사 양반, 한 번만 태워줘요. 그때 버스기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뭔 소리예요? 뒤에 줄 안 보이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내리세요. 버스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카드를 찍어보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각인데 제발 빨리 좀. 누군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기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내리시고 다음 버스 타세요.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제 걸로 카드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 할머니는 겨우 버스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앉을 자리를 찾아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노약 좌석에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는 직장인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염치 없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는 게 미안하셨는지 그냥 손잡이를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버스, 같은 할머니. 그리고 이번에도 카드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아이 할머니, 잔액 충전하고 타셔야 된다니깐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내리세요. 버스 안 사람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양반, 그냥 동전으로 낼게요. 버스기사는 뾰로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셔요.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주머니를 뒤지며 힘겹게 동전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었고 버스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쾅!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버스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과 불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으셨죠.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버스 운전기사는 가족들과 함께 대학병원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셨죠? 지금 심장 쪽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럼 약 먹으면 되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미루면 위험합니다.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수술이요? 여보, 우리 이만한 돈이 없어. 가족들이 막막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때 갑자기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님, 여긴 어쩐 일로? 기사는 병원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병원장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자신이 버스에서 내리게 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수술비 전액 지원으로 처리해 주세요. 아니 왜? 이봐요, 기사 양반.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버스가 출발하면 툭 하고 쓰러진다고요. 다음엔 나 같은 노인네들 보면 다 앉을 때까지만 기다려줘요. 그리고 좀 잘 대해줘요. 대체 할머니와 버스기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할머니는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버스기사를 도와준 걸까요? 그리고 버스기사는 이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일부 편안함의 영역에서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스기사 김태수, 45세. 그는 20년 넘게 버스 운전을 해온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30분에 차고지에 도착해 버스를 점검하고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처음 버스 운전을 시작했을 때 태수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
웃으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 그는 매일 아침 승객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학생들이 버스에 오르면 조심해서 타라고 말해주고 노인들이 오시면 천천히 기다려드렸습니다. 승객들도 태수를 좋아했습니다. 이 노선 버스는 기사님이 참 친절하시네요.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아내 은영과 아들 민준, 딸 서연. 태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비록 버스 운전이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은영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게 태수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들 친절하셨어요? 은영이 물으면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분들이지. 오늘 한 할머니가 내릴 때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 그게 좋아요? 당연한 건데. 아니야. 그런 작은 것들이 나를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태수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에게는 큰 꿈이나 야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합니다. 이부 무언가를 원하다. 3년 전 가을, 태수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입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나 학원 하나만 더 다녀도 될까요? 수학 성적이 안 올라서. 태수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학원비는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학원 더 보내려면 최소 5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버스 운전으로 받는 월급은 250만 원 남짓. 여기서 월세 80만 원,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태수는 야간 운행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여보, 몸 괜찮겠어요? 벌써 하루 9시간씩 운전하잖아요. 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대학만 보내면 돼. 이번 1년만 버티면 돼. 태수는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루 13시간 운전.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빼면 실제 운전 시간은 11시간이 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 디스크가 온 것 같았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밤 운전을 하다 보니 시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밤 12시 반에 집에 도착하면 씻고 자면 새벽 1시.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니 실제 수면 시간은 4시간 반도 안 됐습니다. 태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은 마음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짜증이 났고 노인들이 천천히 타면 답답했습니다. 빨리 좀 타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태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승객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 버스 기사 왜 저래? 예전엔 친절했는데 요즘 너무 불친절해. 태수도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 딸 서연이도 곧 고등학생이 되면 또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걱정.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 이 모든 것들이 태수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술 냄새 나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료들이랑 좀 마셨어. 스트레스 좀 풀려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야간 운행 그만두는 게 어때요? 안 돼. 민준이 학원비 어떻게 내? 이번 1년만 버티면 된다니까. 하지만 그 1년이 태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승객들을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귀찮은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잔액이 없는 승객들이 오면 짜증이 났고 질문을 하는 승객들이 오면 불편했습니다. 잔액 충전하고 타세요. 그 정류장은 이 버스 안 가요. 다른 거 타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에서도 태수는 변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고 은영과도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여보, 주말에 민준이 학교 상담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미안해. 주말에 특근해야 해. 추가 수당 받으려고. 매번 그러시네요.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세요? 알아. 그래서 돈 벌려고 이러는 거잖아.
태수는 자신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모든 게 힘들고 짜증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짜증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승객들에게 향했습니다. 태수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고, 가족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수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절함, 여유로움,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태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나타나게 됩니다. 3부 낯선 상황에 빠지다. 그날도 태수는 평소처럼 아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최악이었습니다. 전날 밤 야간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1시. 술을 한 잔 마시고 잠든 게 2시였는데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겨우 3시간 반을 잔 태수는 눈이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커피를 2잔이나 마셨지만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승객들이 올라탔고 태수는 기계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8시쯤 출근 시간대라 버스는 10,000원이었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태수는 쉴 틈도 없이 정차와 출발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셨고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아까 충전했는데.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카드를 댔습니다. 여전히 잔액이 없습니다. 아이구머니나 내가 깜빡했나벼. 기사 양반, 한 번만 태워줘요. 태수는 그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수면 부족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참을성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아이, 뭔 소리예요. 뒤에 줄 안 보이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내리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카드를 찍어보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승객들에게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각인데 제발 빨리 좀. 할머니, 빨리 내리시고 다음 버스 타세요. 태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 걸로 카드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 할머니는 겨우 버스에 탈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흘끗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앉을 자리를 찾고 계셨지만 노약 좌석은 모두 젊은 사람들로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결국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셨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방송을 했을 겁니다. 노약 좌석에 앉으신 승객 여러분, 노약자분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수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귀찮았고 피곤했고 그저 빨리 운행을 마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정류장에서 같은 할머니가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카드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아이 할머니, 잔액 충전하고 타셔야 된다니깐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아, 내리세요. 태수의 말투는 더욱 차갑고 불친절했습니다. 기사 양반, 그냥 동전으로 낼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셔요. 태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주머니를 뒤지며 동전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자 차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쾅!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변 승객들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서 할머니께 사과를 하거나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백미러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누군가가 투덜거렸습니다. 태수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할머니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빨리 이 운행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진 않으셨을까? 내가 좀 더 천천히 출발했어야 했나? 아니, 애초에 좀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했나? 하지만 태수는 그런 생각들을 머리에서 떨쳐냈습니다. 그냥 사고가 아니었고 할머니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하루 13시간씩 운전대를 잡았고 여전히 승객들에게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태수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은 몇 초간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뭐지? 피곤해서 그런가?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증상이 몇 번 더 나타났습니다. 은영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가슴 통증은 심각한 거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 먹을게. 병원 가면 돈 드는데 뭐. 그 돈으로 민준이 학원비 내야지. 태수는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 모든 것들이 태수의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낯선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 몸은 점점 망가지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친절함과 여유를 잃어가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태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될 시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부 상황에 적응하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수의 가슴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에도, 집에서 쉴 때도,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또야. 태수는 이제 통증에 익숙해졌습니다. 약국에서 산소화제와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야간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2시 30분. 차고지에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휘청. 태수는 차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뭐지? 몇 분간 차에 기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태수는 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까지 운전해서 가는 20분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영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창백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은 게 어딨어요.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은영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가볼게. 태수는 그렇게 대답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태수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건가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와 은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심장이 나쁘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 무엇보다 일을 못하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태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촬영. 검사 비용만 해도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그의 태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뭐 하세요? 빨리 안 내려요.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태수를 불렀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요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승객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이러다 징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은영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셨죠? 지금 심장 쪽이 많이 안 좋아요. 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습니다. 협심증 진단이고요.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약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미루면 위험합니다. 언제 급성 심근경색이 올지 모릅니다.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00만 원. 은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한 돈이 없어. 태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준이 학원비 내느라, 월세 내느라, 생활비 쓰느라 저축한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 남짓.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좀 빌려볼까요? 아니야. 장모님 장인어른도 형편이 안 좋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요?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 태수는 막막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금액이 부담되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으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수술은 받아야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3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3주 동안 태수는 계속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자주 찾아왔고 숨이 차는 느낌도 심해졌습니다. 은영이 매일 걱정했습니다. 여보, 일 좀 쉬어요. 운전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심할게. 수술비라도 좀 더 모아야지. 태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정류장.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시면서 카드를 댔습니다. 이번엔 카드가 제대로 찍혔습니다. 할머니는 앉을 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 때문에 넘어졌던 그 할머니. 그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셨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방송 버튼을 누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고 피곤했고 자신의 문제로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천천히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운행을 마치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나인가?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불친절하고 차가운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태수는 상황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운전대를 잡았고 승객들의 불만을 들으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자신의 강점, 20년 넘게 쌓아온 운전 경험을 살려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가오고 수술비는 마련되지 않았고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부 원하는 것을 얻다. 수술 2주 전 태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관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이번 달 우수 기사 선발됐습니다. 네, 제가요?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수 기사라니. 네, 운행 실적이나 안전 운전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20년 무사고 경력도 크게 작용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상금 300만 원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상식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300만 원. 태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면 수술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은영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수 기사로 뽑혔대요. 상금이 300만 원이래요. 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여보, 다행이다. 하늘이 돕는 거예요. 그래, 이제 500만 원 모았네. 절반은 됐어. 나머지는 제 친구한테 좀 빌려볼게요.
그 친구가 형편이 좀 괜찮거든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폐를 끼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태수는 은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수는 회사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동료 기사들 앞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안전 운행과 성실한 근무 태도로 모범을 보여준 김태수 기사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는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었을 때 태수는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수는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승객들에게 얼마나 불친절했는데 그런 자신이 우수 기사라니. 뭔가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태수는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300만 원을 통장에 넣으니 잔고가 500만 원이 됐습니다. 은영의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은영의 부모님께 200만 원을 빌린다면 총 1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마련의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냈다. 어떻게든 해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수술만 잘 받으면 됐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 다시 일할 수 있고 민준이도 대학에 보낼 수 있고 가족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제 친구가 300만 원 빌려준대요. 정말 고마운 친구네.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00만 원은 드릴 수 있대요. 장모님 장인어른께 폐를 끼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태수는 다시 한번 은영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빠,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으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응. 걱정 마. 아빠 금방 나을 거야. 아빠, 나을 때까지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딸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태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였다고. 힘들었지만 버틴 보람이 있다고. 하지만 태수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 수술 일주일 전, 태수는 마지막 운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 운행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고 다짐했습니다. 20년 버스 기사 생활의 마지막 운행을 뜻깊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7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올라탈 때마다 태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오랜만에 듣는 태수의 친절한 목소리에 승객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이 오르면 천천히 기다려드렸고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날따라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20년간 일할 수 있었던 것,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오후 3시쯤 거의 마지막 운행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며칠 전 자신 때문에 넘어졌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찍고 천천히 자리를 찾아 걸어가셨습니다. 노약자석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이번에는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노약자석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노약자분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젊은 승객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빈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양반.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태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할머니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내리시면서 태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그게 그 할머니를 보는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오후 4시, 태수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20년간의 버스 운전 인생.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수많은 길을 달렸습니다. 태수는 버스에서 내리며 운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어. 그는 버스에게 말했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태수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태수, 수술 잘 받고 빨리 돌아와.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
건강이 최고야, 형님. 몸 잘 추스르고 오세요. 태수는 동료들과 술잔을 나눴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서로 의지하기도 했던 사람들. 태수는 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수술비도 마련했고, 가족들도 응원해주고, 동료들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수술만 잘 받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했고, 우수 기사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육부 승리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다. 수술 전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을 받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의사는 성공률이 높다고 했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었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약 깨어나지 못한다면? 태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은영을 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 태수는 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영이 눈을 떴습니다. 잠 안 와요? 응. 좀 떨리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 높다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왠지 불안해. 은영이 태수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민준이 대학 입학식도 봐야 하고, 서연이 성인식도 봐야 하고, 우리 둘이 여행도 가야 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빨리 돌아와요. 우리 가족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태수는 은영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금방 만나자. 여보, 잘 다녀와요. 은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태수의 마지막 생각은 가족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은영과 아이들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분 단위가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났다는 불이 켜졌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으니 조금 있다가 면회 가능합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1시간 후, 태수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은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태수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이다. 태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며칠간 태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아물고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2주 정도 더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는 3개월간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3개월.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최소 3개월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버스 운전 같은 건 그 이후에 천천히 시작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그동안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주었지만 급여는 50%만 나왔습니다. 한 달에 125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45만 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회복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2주 후, 태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던 삶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태수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도 아빠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썼고 이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2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할까요? 안 돼.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 챙겨야지. 하지만 이러다간 생활비가.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태수는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태수는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복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럼 2개월 후쯤 복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리를 비워두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를 임시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를 이제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수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은영의 친구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했고 장인어른께 빌린 돈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결국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괜찮았기에 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 10%, 한 달에 약 4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태수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이 지나자 바닥났습니다. 태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을 쉬라고 했지만 태수는 2개월 만에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보,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았어. 더 이상 쉬면 우리 집안 경제가 무너져. 하지만 걱정 마. 조심해서 일할게. 태수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복귀하고 싶습니다. 벌써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태수는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운전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체력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운행만 하고 오후엔 쉬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수입도 줄었습니다. 한 달 급여가 15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가족을 먹여 살려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태수는 우울해졌습니다.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고 가족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아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태수는 아들에게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혹시 상담 같은 거 받아볼까요? 요즘 우울증 같아 보여요.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은 다시 승객들에게 향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불친절해졌고 더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빨리 타세요. 내릴 사람 빨리 내려요. 승객들은 태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버스는 기사가 너무 불친절해. 다른 버스 타자. 민원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건 이해하지만 승객들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민원 들어오면 징계 들어갑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태수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잃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더 큰 돈을 쓰고 결국 건강도 돈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태수의 삶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7부 익숙한 상황으로의 복귀. 3개월 후 태수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태수는 평소처럼 아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잠을 설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8시쯤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버스는 10,000원이었고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자신 때문에 넘어졌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태수는 그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야.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카드를 댔습니다. 여전히 잔액이 없었습니다. 어제 분명 충전했는데.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할머니, 잔액 충전하고 타세요. 매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사 양반, 미안합니다. 그냥 동전으로 낼게요. 그러세요. 태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주머니를 뒤지며 동전을 꺼내려 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천천히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고 피곤했고 빨리 이 운행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고 태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뒤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부딪히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변 승객들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또, 태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19 불러드릴게요. 태수는 급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갈게요. 할머니, 머리 다치셨는데 병원 가셔야 해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태수는 난처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기사 양반,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해서 운전했어야 하는데. 태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태수는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피를 닦으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나는 매번 이 할머니에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된 걸까? 할머니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내리시면서 태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기사 양반, 수고하세요. 태수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마의 상처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 왜 자신을 배려하시는 걸까? 태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에 돌아와서 은영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버스에서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셨어. 머리에서 피도 났고. 어머,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병원 가시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미안했어. 그 할머니, 혹시 전에도 말씀하신 그 할머니? 응. 맞아. 몇 달 전에도 내 때문에 넘어지셨던 분이야. 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조심해서 운전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짜증스럽게 굴어서. 태수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난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야? 은영이 태수를 안았습니다. 당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여유 있고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하지만 태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건강도, 경제 상황도, 마음가짐도,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 버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버스를 타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버스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회사에서 또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승객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5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선이 돼야죠. 다음 달까지 민원이 줄지 않으면 근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근무 정지요? 네. 회사 규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무 정지가 되면 수입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을까? 태수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끝나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영, 민준, 서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면 안 돼. 태수는 다리를 건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 평범함조차 소중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응, 고마워. 태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뭐였을까? 돈, 성공? 아이들의 좋은 대학?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했던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것.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정작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태수는 익숙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버스를 운전하고 다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팔부 전반적으로 변화하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무 정지. 그것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변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추적한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태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차고지에 도착해서 버스를 점검했습니다. 예전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와이퍼.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정류장에 승객들이 올라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태수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도에 의아해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오르자 태수는 기다려드렸습니다. 천천히 타세요. 할아버지.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태수는 참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저 나이 때는 원래 그런 거야. 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한 승객이 올라왔습니다. 태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전으로 내시거나 다음에 2번 찍어주세요. 승객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봤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심해서 타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태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태수는 친절하게 승객들을 대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수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명의 승객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수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오늘도 여유롭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태수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사님, 요즘 친절해지신 것 같아. 맞아. 예전에는 무섭던데 요즘은 괜찮네. 태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는 한 할머니를 버스에 태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를 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그 할머니, 2번이나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할머니, 태수는 그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할머니는 자신의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또 경고를 받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태수 기사님, 요즘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칭찬하는 전화가 2건이나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태수는 회사를 나오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낼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태수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아, 서연아,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정말요? 무슨 칭찬이요? 승객들이 나한테 친절하다고 전화했대. 아빠, 대단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은영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정말 잘하고 있어요.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구나.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승객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노인들을 기다려주고 학생들의 시끄러움을 이해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아침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수는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찍혔습니다. 할머니는 자리를 찾아 걸어가려 했습니다. 태수는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노약자분이 타셨습니다. 자리 양보 부탁드립니다. 몇몇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빈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시호등에서 멈출 때도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할머니의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버스를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그때 태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태수는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기사 양반. 그때.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를 2번이나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기사 양반.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불친절했고 배려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태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사 양반, 사과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태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기사 양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 보이네요.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버스로 돌아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태수는 계속 변화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승객들에게 친절했고, 노인들을 배려했고, 여유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태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심장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 수술 받으셨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말요? 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수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그날 태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할머니는 의사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태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기사 양반. 할머니도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나는 이 병원 원장이에요. 태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원장님이시라니. 그래요. 내가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태수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는지, 겉모습만 보고 할머니를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했는지.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사과받았잖아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사 양반,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죠. 할머니, 아니, 원장님께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뭘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친절함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 양반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제게 용서를 주셨기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마워요. 그리고 원장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저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했는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나도 젊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의대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레지던트 할 때는 밤낮 없이 일했죠. 그때 나도 사람들한테 불친절했어요. 짜증도 많이 냈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어느 날 한 환자분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그 한마디에 울컥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사연이 있구나. 불친절한 사람도 사실은 힘든 거구나. 원장님, 기사 양반도 그랬잖아요. 수술도 받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사람한테 화낼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원장님을 다치게 했는데 그래도 기사 양반은 변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사 양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좀 너그러워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사 양반. 네, 심장 수술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수술비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사회공헌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청해보세요. 정말요? 네, 수술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친절은 돌고 돈다는 것, 용서는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 며칠 후 태수는 정말로 수술비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3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태수는 대출을 일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수의 마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절했던 태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해진 태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며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용서의 힘을 배웠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태수는 다시 회사에서 우수기사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객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 기사님은 정말 친절해요. 할머니들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태수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며 승객 여러분께 불친절했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용서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저를 용서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아, 서연아,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아빠? 진짜 행복은 이런 거더라.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더라. 은영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셨네요. 응,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아빠,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민준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 보내주는 것보다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나도요, 아빠. 서연이도 거들었습니다. 태수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편안함의 영역에서 출발해 무언가를 원하고 낯선 상황에 빠지고 상황에 적응하려 애쓰고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큰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익숙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친절하고 더 이해심 많고 더 성숙한 사람. 무엇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에필로그 1년 후 태수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승객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노인들을 배려하고 학생들을 이해합니다.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심장도 안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주말에는 꼭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은영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민준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학과에 갔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어느 날 태수는 다시 그 할머니, 아니,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버스에 오르신 원장님을 보고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기사 양반. 오랜만이에요. 천천히 타세요.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원장님이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부드럽게 운전했습니다. 원장님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이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양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모두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기사 양반이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용서는 서로를 위한 거예요. 나도 기사 양반을 용서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원장님, 기사 양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도 손을 흔들며 답례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원장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시는 원장님. 그분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여정이다.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험난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다. 친절하게, 배려하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태수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다시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웠으니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수많은 정류장을 지나며,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태수는 오늘도 승객들에게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태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노인들을 위한 버스 문화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